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소름 돋습니다. 한 시계공 집안의 아들이 어떻게 전세계 건축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꾸고 심지어 나치와 연관된 논란까지 일으키며 건축계의 절대 권력자가 되었는지 말이죠. 1887년 스위스 산골 마을에서 태어난 샤를 에두아르 잔느레 그리. 아무도 이 평범한 시계공 집안의 아들이 훗날르 코르비지에라는 이름으로 건축계의 핵폭탄을 떨어뜨릴 줄 몰랐습니다. 13세 시계 세공을 배우던 이 소년이 건축에 눈을 뜨게 된 건 우연이었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너는 건축을 해야 한다며 유럽 전역을 여행하라고 권했거든요. 그런데 이 여행이 진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파리에서 철근 콘크리트의 아버지 오기스트 페레를 만나고 베를린에서는 나중에 바우하우스를 창시하는 발터 그로피우스, 그리고 신의 손이라 불리는 미스 반 데어 로에와 함께 일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나요? 20세기 건축의 빅3가 모두 한 사무실에서 만난 거예요. 1917년 파리에 정착한 그는 화가 오장판과 함께 순수주의라는 새로운 예술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1920년대 건축계의 핵폭탄 같은 선언을 던집니다. 집은 살기 위한 기계다. 이 말이 나오자마자 전 유럽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수백 년 동안 이어져온 건축의 전통과 미학을 완전히 부정하는 발언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제시한 근대 건축 5원칙은 말 그대로 건축혁명이었습니다. 1. 필로티 건물을 기둥으로 들어 올려 1층을 자유롭게 만들기. 2. 옥상 정원 잃어버린 땅을 옥상에서 되찾기. 3. 자유로운 평면 벽이 아닌 기둥으로 하중을 받아 실내를 마음대로 구성. 4. 자유로운 인면 벽면을 캠퍼스처럼 자유롭게 디자인. 5. 띠 유리창 가로로 긴 창문으로 최대한의 채광과 전망 확보. 이 원칙들이 적용된 빌라 사보아를 보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1930년에 지어진 집이 2025년에 봐도 완전히 미래적이거든요. 제2차 세계대전 후 파괴된 유럽.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었고 빠른 재건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이때 르 코르비지에게 일생을 뗄 기회가 왔습니다. 마르세유에 지은 유니테 타비타시옹은 정말 혁명적이었습니다. 337가구가 사는 거대한 콘크리트 아파트인데 내부에 상점, 레스토랑, 유치원, 심지어 호텔까지 들어있었어요. 말 그대로 수직 도시를 만든 거죠. 그런데 이 건물에 비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모듈러 이론이에요. 키 183cm 남자가 팔을 벌렸을 때의 치수를 기준으로 모든 공간을 설계했거든요. 인간의 몸에 맞춘 완벽한 비례를 추구한 겁니다. 1955년 완공된 롱장 성당을 보면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스스로 무신론자라고 했던 그가 어떻게 이렇게 신성한 건물을 지을 수 있었을까요? 해변에서 발견한 게 껍데기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이 성당은 그의 이전 작품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직선이 아닌 곡선, 차갑지 않은 따뜻함, 그리고 빛이 만들어내는 신비로운 분위기. 이 건물 하나로 그는 자신이 단순한 기능주의자가 아니라 진정한 예술가임을 증명했습니다. 1951년 60대가 된 그에게 또 다른 기회가 왔습니다. 인도 펀잡주의 새로운 수도 찬디가르를 설계하라는 의뢰였죠. 이곳에서 그는 정말 놀라운 일을 해냈습니다. 인도의 무더운 기후를 고려해 자연 통풍과 차양을 활용한 친환경 건축을 구현했거든요. 에어컨도 없던 시대의 말이에요. 60개 이상의 공원과 정원이 있는 이 도시는 현재까지도 아름다운 도시로 불리며 그의 도시계획 이론이 얼마나 앞서 있었는지 보여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최근 밝혀진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르 코르비지에가 단순한 건축가가 아니라 파시스트였다는 주장이 제기된 겁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빛이 정권과 관계를 맺으려 했고 심지어 무솔리니를 지지하는 글을 썼다는 의혹이 있어요. 또한 강한 반유대주의적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반박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는 정치적 당파에 속한 적이 없으며 단지 자신의 건축 이론을 실현하기 위해 어떤 정권과도 협력하려 했다는 거죠. 실제로 전후 프랑스 정부는 그를 재건의 핵심 인물로 여겼고요. 그의 도시계획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거대한 콘크리트 건물들이 나치 수용소를 연상시킨다는 지적부터 인간의 다양성을 무시한 채 획일적인 틀에 사람들을 맞추려 했다는 비판까지. 특히 그의 빛나는 도시계획은 기존 도시를 모두 밀어버리고 새로 만들겠다는 급진적인 내용이어서 권위적이고 폭력적이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 코르비지에의 영향력은 엄청납니다. 2016년 그의 건축 작업 17개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어요. 한 건축가의 작품이 이렇게 많이 세계문화유산이 된 건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현재 우리가 사는 아파트의 기본 구조, 대형 유리창, 옥상 정원, 필로티 구조 등은 모두 그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거예요. 심지어 요즘 뜨고 있는 친환경 건축도 그가 찬디가르에서 이미 100년 전에 시도했던 겁니다. 그의 또 다른 유산은 브루탈리즘입니다. 거친 콘크리트를 그대로 드러내는 이 건축 양식은 1960-70년대 전 세계를 풍미했어요. 한국의 많은 대학 건물들도 이 영향을 받았죠. 하지만 이 양식은 차갑고 비인간적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1980년대 이후 외면받게 됩니다. 최근에는 다시 재평가받고 있지만요. 그는 죽을 때까지 300개가 넘는 디자인을 남겼지만 실제로 완성된 건 78개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78개가 전 세계 건축의 방향을 바꾸기에는 충분했죠. 건축뿐만 아니라 회화, 조각, 가구 디자인, 심지어 도시 계획까지. 그야말로 종합 예술가였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 기후변화, 도시과밀화, 주거 불평등, 이 모든 것들을 그는 이미 100년 전에 고민했습니다. 특히 그의 자연광 활용과 기후, 대응 설계는 현재 지속 가능한 건축의 핵심 원리가 되었어요. 그의 제자들인 발크리슈나 도시 디에베도,
프란시스 케레 등이 이런 철학을 이어받아 프리츠커상 건축계의 노벨상까지 받았죠. 르 코르비지에는 분명 논란의 인물입니다. 혁신적인 건축가였지만 권위주의적 성향을 보였고 인간을 위한 건축을 추구했지만 때로는 인간의 다양성을 무시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의 건축 철학과 작품들이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는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과 도시의 미래를 근본적으로 바꾸려 했던 비전가였거든요. 2025년 현재 우리는 여전히 그의 질문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건축이 인간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도시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기능성과 아름다움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그의 답이 항상 옳았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가 던진 질문들은 여전히 유효하고 그의 실험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영감을 주고 있어요. 13세 시계공에서 시작해 건축의 신이 된 남자 르 코르비지에. 그의 이야기는 천재성과 논란, 혁신과 권위주의, 꿈과 현실이 복잡하게 얽힌 20세기 건축의 축소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여러분이 사는 집, 다니는 학교, 일하는 사무실 어디에서든 그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결국 그는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남긴 것 같습니다. 건축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인간의 삶을 바꾸는 힘이다.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우리에게 달려있다. 이것이 바로 시계공에서 건축의 신이 된 남자 르 코르비지에의 진짜 이야기입니다.